그래서 6에서 45%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인데요. 왜 8단계냐면 6% 거기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35%, 38%, 40%, 42%, 그 다음에 몇 프로요? 45%. 그래서 총 8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몇 단계가 되는 거예요? 8단계가 되는 거예요. 몇 단계요? 8단계.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는 초과 누진세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밑에 보시면 1200만 원 이하는 과세 표준의 몇 프로라고 되어 있죠? 6%라고 되어 있어요. 몇 프로요? 6%. 그러면 우리 1200만 원에 6%면 얼마 나오냐면은 72만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72만 원. 그래서 거기 그 1200만 원 밑에 보시면 1200만 원에서 4600 보시면 72만 원을 더하고 시작하죠. 맞죠? 네, 그게 초과 누진세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새로운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만 원까지는 몇 프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6%.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뭐죠? 이하. 여기는 몇 프로래요? 15%. 그러면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72만 원 더하기 1200에서 4600이면 3400 나와요. 얼마 나와요? 3400만 원. 여기는 몇 프로 계산되는 거라고요? 15%. 3400만 원에 15% 하면은 510만 원 나와요. 여기가 얼마 나온다고요? 510만 원 나와요. 그러면 510만 원에다가 72만 원 더하면 얼마 되죠? 582만 원 되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얼마 더하고 시작해요? 582만 원. 요걸 초과 누진세율이라 그래요. 근데 저희 시험에선 이걸 계산하라는 안 나와요. 시험에서 나오면 요거 정도 물어볼 수 있어요. 6에서 45%까지 해서 몇 단계 초과 누진세율? 8단계 초과 누진세율. 요런 건 물어볼 수 있는데 다른 시험에선 이거 계산하는 거 나와요. 근데 저희 시험에서는 요거 계산까지는 안 나오고 요 초과 누진세율의 뜻이 뭐냐면 이 금액에 해당되는 것까지는 기존 퍼센트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0만 원까지는 몇 프로가 적용된 거예요? 6%. 그 다음에 1200만 원 넘은 4600까지는 몇 프로가 적용되는 거예요? 15%. 예, 이런 것들을 초과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누진세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510만 원이니까 72에 510 더해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582만 원. 그래서 그 밑에 거 시작할 때에 얼마를 더하고 시작해요? 582만 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362페이지 보시면 세액감면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세액 감면이라고 있는데요. 363페이지 보시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라고 있으세요. 무슨 세액공제요? 근로소득 세액공제.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이제 근로소득 세액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130만 원까지는 산출세액의 몇 프로요? 55%. 그 다음에 130만 원 초과는 71만 5천 원. 요 71만 5천 원이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130만 원 곱하기 55% 하면 71만 5천 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새로운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로또 1등 계산할 때에도 3억까지는 20%였고 나머지 7억이 30%였잖아요. 그래서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그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거 보시면 364페이지는 우리한테 중요해요. 네. 거기 보시면 자녀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무슨 세액공제요?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이제 자녀 관련돼서 빼주는 건데요. 7세 이상, 20세 이하만 돼요. 몇 세 이상이요? 7세 이상. 그 다음에 몇 세 이하요? 20세 이하.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왜 7세 이상 20세 이하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 지금 현재 만 6세까지 미취학 아동은 매달 국가에서 얼마씩 나오죠? 10만 원씩 나와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 혜택을 받으면서 자녀세액공제까지 해주면 이제 요분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7세 이상이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6세까지는 혜택을 몇 번 주냐? 2번 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1세 만 6세까지는 자녀세액공제에서는 안 빼줘요. 왜냐면 국가에서 10만 원씩 매달 나오는 거랑 이것까지 빼주게 되면은 혜택이 하나라도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도 어려운 게 이게 나이 가지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혜택을 주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꼬맹이가 만 6세인데 올해까지 이제 봤는데 저희 꼬맹이 태어날 때 인천시에서 그 아기 태어나면은 축하금 이런 거 줬었거든요. 근데 저희 꼬맹이 태어났을 때 그게 중단됐었어요. 그 전년도까지 태어난 아기들은 축하금이라 그래서 뭐 몇십만 원이 나왔었는데 저희 꼬맹이 태어난 연도에는 없어졌어요. 왜냐면 인천시에 돈이 없다고. 그랬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시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태어나면은 축하금으로 해서 조금 나오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운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6세까지는 그냥 국가에서 지원 나오는 거 받고 7세부터 20세까지는 자녀세액공제라고 해서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그래요. 내가 혜택 받으면 좋은 거고 남이 혜택 받으면 나쁜 거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7세 이상 자녀가 있을 경우에 연 15만 원이고요. 2명의 자녀가 7세 이상 2명의 자녀가 있으면 연 3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2명까지는 한 명당 15만 원이에요. 근데 3명째부터는 한 명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자녀가 4명이에요. 그럼 2명까지는 15만 원에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곱해줘요. 그래서 40이니까 얼마를 빼주는 거예요? 70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거기에 있는 게. 그래서 2명까지는 한 명당 얼마를 빼주겠다? 15만 원. 그 다음에 셋째부터는 한 명당 얼마를 빼주겠다? 20만 원을 빼주겠다. 이따구로 만들고 애만 낳으래요. 이렇게 해줘갖고는 애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아요. 덜 낳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애기 태어나서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공제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때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놈의 20조는 어디가 있는 걸까요? 이명박 정부부터 해서 최근 한 10년 동안 쓴 돈이 한 20조 정도 된대요. 애기들 더 낳으라고. 가운데에서 빼먹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안 줘도 되는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다 혜택은 안 줘도 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받아요.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혜택 중에 하나가 육아유지급여잖아요.
맞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육아휴직 받는 사람들보다는 임신해서 잘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근데 그런 건 해결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급여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거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에서 주로 받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혜택은 다 위에서 거의 다 받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잘못 쓰인 게 아니고 엉뚱한 데가 있는 거죠, 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추가 공제, 태어날 때마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 태어나면 30, 둘째 태어나면 얼마요? 50. 셋째 이후부터는 다 70이에요. 그래서 넷째가 태어나도 70, 다섯째가 태어나도 70. 이렇게 혜택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넣어만 주면 되고 계산은 누가 하실 거예요? 컴퓨터가 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366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366페이지 표준세액공제라고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은 연 13만원 빼줍니다. 얼마 빼줘요? 13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연 얼마 빼주록 되어 있어요? 12만원.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367페이지 여기부터가 이제 키포인트긴 합니다. 아까 그 신용카드 공제랑 보험료 세액 공제라고 있어요. 그 옆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나이 동그라미, 소득 동그라미.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이 동그라미, 소득 동그라미 그러면 나이는 몇 세 이하라고요? 20세 이하. 그 다음에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이거 다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득 동그라, 그 다음에 나이 무관이 3명 있었죠. 나이 상관없는 분들이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그 다음에 소득 동그라미의 뜻은 이거 확인하란 얘기예요. 소득 금액 얼마요? 100만원 이하, 총급여로 봤을 때는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금액으로 봤을 때는 150만원, 이자 배당 나오면은요 2천만원,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원 이하. 그래서 여기에 없는 것들은 다 100만원이에요. 얼마라고요? 100만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금액 계산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돈을 버냐,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거로 해서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걸 정하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요거는 할만해요. 반복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거기 공제 대상에 잘 나와 있는데요. 보장성 보험만 돼요. 무슨 성 보험이요? 보장성 보험. 그래서 우리 보장성 보험이 있고 저축성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되고 저축성 보험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이 어떤 보험이냐면은요, 이런 보험이 보장성 보험이에요. 보장성 보험은 납입금액 있죠? 납입금액이 만기 환급금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돌려받는 거 있죠? 만기 됐을 때 이 금액이 납입금액보다 만기 환급금이 작거나 같은 거. 요거를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낸 것보다 돌려받는 게 훨씬 더 뭐한 거요? 큰 거. 네, 이런 것들을 무슨 성 보험이라 그래요?
저축성 보험. 그래서 저축성 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설명드렸던 뭐 연금 보험, 예,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보험들은 대부분 보장성 보험입니다. 내가 다쳐야 받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만기됐다 그래서 돌려받는 금액은 대부분 커요, 작아요, 작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생명보험이니 암보험이니 이런 것들 가입하시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무슨 성 보험이에요? 보장성 보험입니다. 근데 저축성 보험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원래 보험이라는 거는 저축 목적으로 드는 거예요? 보장 목적으로 드는 거예요? 보장 목적으로 드는 거죠. 그래서 저축성 보험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이 X, 소득 X.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소득도 상관 없어요. 아니, 미용 목적 성형수술 안 돼요. 왜냐면 의료비라는 게 미용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의료 목적 성형수술은 됩니다. 의료 목적 성형수술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저거예요. 화상 자국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의료 목적이 되는 거고, 그냥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형수술 있죠? 그건 대부분 무슨 목적이에요? 미용 목적. 그 다음에 건강 증진식품 안 돼요. 요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의료라는 건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치료예요? 치료예요, 대부분 다. 그래서 건강 증진식품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약은 되는데 보약은 안 돼요,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한약 그러면은 아픈 몸을 낫게 해주는 약이고요. 보약 그러면 주목적은 뭐예요? 몸보신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보약은 안 되는데 치료 목적이라고 나오면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할 때 보약하고 한약을 구별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냥 한약 보고도 보약이라 그러고 보약 보고도 한약이라고 이야기하긴 하죠. 근데 원래 정식적인 명칭은 한약은 몸을 낫게 해주는 약, 보약은 몸보신 약인데 보약에다가 치료 목적 그러면은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쓰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분들은 1인당 50만 원까지 돼요. 얼마까지요? 50. 근데 요거여야 됩니다. 무슨 교정용? 시력 교정용. 미용 목적으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표적으로 연예인 분들. 예, 연예인 분들 보면 막 칼라 렌즈 같은 거 끼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력 교정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이런 것들은 1인당 얼마까지요? 50만 원. 요 50만 원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왜 외우셔야 되냐면 컴퓨터에서 아직 자동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넣어줄 때 70만 원 나왔네. 그러면 50으로 줄여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실손보험은 빼고 계산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저도 갖고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거의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실손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치료비가 100만 원 나왔는데 실손보험에서 8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100만 원에서 80만 원 뺀 얼마만 입력하셔야 돼요? 20만 원만. 왜냐면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그 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받은 것까지는 공제는 못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려받은 금액을 뺀 실제 내가 낸 금액 있죠? 그거만큼만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앞으로 나올 확률은 있는 거, 예, 산후조리원.
그래서 산후조리원은 연 7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월급이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산 1회당 얼마까지만 되냐면 200만 원까지만 돼요. 200만 원 이하.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이제 산후조리원은 과거에 없었어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이제 신설이 됐는데 연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출산일회당 얼마요? 200만 원 이하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냐 안 되냐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네. 근데 이거는 반복 연습하면은 돼요. 왜 되냐면 시험인지라 나오던 거 위주로 나올까요? 새로운 것만 줄까요? 나오던 거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일단 그 나오던 거 안 틀리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시험이 한두 개 싸움이에요. 많이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한두 개 정도 나올 때 있어요. 그 새로운 거 한두 개를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합격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불합격이 될 수도 있지. 시험 문제가 무조건 새로운 것만 준다?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합격률 10%도 안 나와요. 네. 새로운 거 잘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항상 1차 목표는 어느 시험을 보시든지 기출문제 많이 나오고 자주 보던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 안 틀리는 게 항상 1차 목표예요. 그리고 2차 목표는 찍어서 한두 개 정도 더 맞는 거.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따는 거지. 무슨 우리가 기계도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누가 더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냐, 기출문제에서 기억이 더 많이 나냐, 항상 그거 싸움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369페이지 보시면 교육비 세액공제라고 있는데요.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나이 X, 소득, 동그라미.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조금 도움되시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보험료는 나이도 봐야 되고 소득도 봐야 되고요. 의료비는 나이 안 봐도 되고 소득도 안 봐도 되고요. 나머지는 나이는 안 봐도 되고 소득은 봐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나이하고 소득 다 따져야 되고 의료비는 나이하고 소득은 상관없고 나머지들은 나이는 상관없는데 뭐는 봐야 된다고요? 돈 버냐는 봐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소득세는 개인 단위라 그랬어요. 누구 단위요? 개인 단위. 그래서 개인들이 돈을 벌면은 자기 이름으로 별도로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소득이 있냐 없냐는 의료비 빼놓고는 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비 세액공제인데 교육비 쪽에서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부모님은 안 돼요. 부모님은 뭐만 되냐면 장애인 교육비만 가능해요. 무슨 교육비만요? 장애인 교육비. 그 다음에 본인만 대학원 가능해요. 무슨 뜻이냐면 대학원은 누구 돈으로 가라? 자기 돈으로 가라. 그래서 만약에 자녀분이 대학원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거를 내가 교육비를 지원을 해줬어. 그래도 공제는 못 받아요. 왜냐면 대학원은 누구만 되니까? 본인만. 그래서 법적으로 일단 세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대학교까지는 지원해줘도 된다. 근데 대부분 대학원 갈 정도면은 나이가 20대 중후반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네가 벌어서 네 돈으로 뭐 해라? 대학원 다녀라. 지원받아도 인정해주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이 부모님이라 그랬잖아요. 부모님은 장애인 교육비 빼놓고는
안 됩니다. 요즘 부모님들 중에서 초중고 이런 학력을 인정해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육비를 만약에 자녀가 지원을 해드렸어도 그거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어디 뭐만 된다고요? 장애인 교육비만. 그리고 대학원은 누구만 된다? 본인만. 그 다음에 현장 체험 학습비라고 있어요. 요거는 30만 원 한도예요. 30만 원 이하. 예, 그래서 뭐 수학여행 가거나 학교에서 놀러 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는 1년에 얼마까지만 된다? 30만 원. 근데 이거 금액을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거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인가? 한번 이슈화 됐었는데 이제 돈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막 일본, 중국, 외국으로 나갔었던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고등학생들이. 그때 문제가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돈 없는 학생들은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일본으로 간대. 근데 요번에 일본으로 가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대. 그러면 100만 원 있는 학생은 일본 가는 거고 100만 원 없는 학생은 학교로 출근을 했잖아요. 실제. 그래서 그게 이제 이슈화 되면서 이제 그 전에는 없었어요. 이런 것들도. 네, 없었는데 이제 금액을 너무 높게 책정은 못 하는 거죠. 왜냐면 높게 책정해버리면 또 특혜 받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현장 체험 학습비는 얼마요? 30. 그 다음에 교복 구입비는 50만 원이에요. 교복 구입비. 그래서 교복 구입비는 50만 원 이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1인당이에요. 몇 인당이요? 1인당. 그래서 1인당 30만 원이냐, 50만 원이냐. 그리고 유일하게 외국 교육비 가능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쓴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이제 구별을 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계산은 누가 할 거라고요? 컴퓨터가. 네, 저희가 계산할 일은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370페이지 잠깐 봐보세요. 여기 370페이지 보면은요. 거기 보시면 교과서 대금 그 수업료 되고 학교 급식비도 되고 교과서 대금도 되는데 교과서 대금은 초중고만 돼요. 어디만요? 초중고. 교복 구입비도 되는데 1인당 얼마요? 50만 원까지만. 얼마까지만요? 50만 원까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실 게 방과후 학교도 돼요. 그래서 방과후 학교 수업료하고 방과후 학교 도서 구입비 이런 건 되는데 시험엔 안 나오겠지만 방과후 학교 재료비는 안 돼요. 무슨 비는 안 된다고요? 재료비는 안 돼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방과후 학교 재료비는 왜 안 되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안 된대요. 좀 전에 나왔던 도서 구입비는 한 권당 얼마인지 정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하기가 쉬운데 요즘에 대부분 학교는 학교에서 대량 구입을 해버리죠. 단체 구입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학교 앞에 가면 문구점 없잖아요. 거의. 예.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원수로 나눴을 때에 금액이 너무 짜잘하대요. 적대요.
예. 그리고 금액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아예 재료비는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책은 됩니다. 근데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시험에는. 그 다음에 현장 체험 학습비 아까 1인당 얼마라고요? 30만 원.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실 게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요.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세액공제라고 있으세요. 요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 받고 있는 여기가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이거든요. 요런 데에서 이제 훈련 받게 되면은 요것도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자비부담금 나가신 분들 있으시죠? 예, 그런 분들 요거 공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회사 다니실 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야간 수업이나 주말 수업 같은 거 듣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근데 국가에서 위탁을 받은 데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지금 내일 배움 카드 있죠. 그걸로 이제 지원받는 교육들은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문제 풀면서 또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372페이지 기부금 세액공제. 무슨 세액공제요? 기부금 세액공제. 그래서 보시면 기부금 세액공제 이거 시험에 나오면 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부금 세액공제는 나이는 X, 소득은 동그라미고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치인들한테 기부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 분들은 누구 것만 된다고요? 본인 것만 돼요. 예. 그래서 정치자금 기부금은 누구만 가능이요? 본인만 가능.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 국가에 도움이 되면은요, 요게 무슨 기부금이 되냐면 법정 기부금이 돼요. 무슨 기부금이요? 법정 기부금. 예. 그래서 국가에 도움되는 기부금을 법정 기부금이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요, 이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수재의연금. 그 다음에 저거 뭐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그 다음에 적십자. 우리 적십자 예비 같은 경우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근데 요런 단체들이 대부분 누구 거예요? 국가하고 관련 있는 단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연말 되면은 뉴스에서 사랑의 열매 맨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적십자 관련된 것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에 도움이 되면은 법정 기부금. 그 다음에 종교단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종교단체 기부금이라고 있고,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종교단체가 아닌 곳에다 기부하면은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요거. 종친회. 그 다음에 동창회. 그 다음에 노인정. 요런 쪽에다 하는 건 기부금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또 문제 풀면서 볼게요. 그 다음에 374페이지.
월세액 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무슨 액 세액공제요?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이제 월세 사시는 분들인데, 요거는 이제 일단은 7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돼요. 무슨 자요? 무주택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75페이지. 375페이지 보시면은요, 소득세 납세 절차라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처럼 중간에 내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중간 예납이라고 하는데, 원래 소득세는 이렇게 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걸 내년 5월 며칠까지요? 31일까지. 그래서 5개월 후에 내도록 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며칠 이내요? 25일. 네. 그래서 중간 예납은 중간이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 것까지를 5개월이니까 몇 월이요? 11월 30일까지. 이렇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둘 다 몇 개월 차이나요? 5개월 차이나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볼 거 없고, 요것도 똑같아요. 모두 똑같냐면은요, 30만원보다 작으면 고지서 발송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그래서 무조건 고지서는 얼마가 기준 금액이에요? 30만원. 그 다음에 거기 376페이지 보시면은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고지서 발송해요. 뭐 발송한다고요? 고지서. 그러면 11월 30일까지 뭐 하시면 돼요? 납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남았거든요. 그거는 내일 할게요. 그리고 내일 하고 내일부터는 실기도 좀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 자리에 저거 잘 깔려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K랩. 네, K랩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전산세무 2급 그 기출문제 보내드린 적 있었죠. 그것도 안 깔려 계신 분들 까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일 설치할게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첫 번째 시간에는 전체적인 세팅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팅 끝나면 바로 진행할 겁니다. 마무리 하십시오.